입가에 묻은 붕어빵 조각도 모른 채 재벌 꼬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아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살짝 갸웃했습니다. 마침내 재벌 꼬마는 두 손으로 붕어빵을 꼭 쥔 채 조심스럽게 세아에게 물었습니다. 누나,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겨울은 깊어지고 골목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오르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정숙은 오늘도 이른 저녁부터 붕어빵 트럭을 열었습니다. 손녀 세아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혼자서 반죽 온도를 맞추고 기계를 달구고 장갑을 끼고 준비를 해두어야 했습니다. 철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 따끈한 김이 올라오는 냄새, 반죽이 노릇하게 익어가는 모습은 정숙에게는 쓸쓸함 대신 삶이 아직 따뜻하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좀 팔릴라나? 눈도 오는데. 작게 중얼거리며 붕어빵을 뒤집는 순간 저 멀리서 작은 발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네 아이려니 했지만 다가오는 모습에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두툼한 털 달린 패딩, 목까지 올라온 머플러, 그 아래로는 어딘지 모르게 부잣집 아이라는 기운이 흐르는 꼬마 하나가 눈송이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붕어빵 냄새를 맡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모습이 영 낯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얼마나 해요? 아이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뭔가 주저하는 느낌이 분명히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500원이란다. 추운데 손 호호 불고 기다려라. 꼬마는 작게 네하고 대답하며 시선을 붕어빵 기계에 고정했습니다. 눈이 반짝 마치 처음 보는 물건 앞에 선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아이가 어쩐지 혼자 있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른은 없이 왔니? 혹시 길 잃은 건 아니지? 아니요. 그냥 잠깐 나온 거예요. 대답은 짧았지만 어딘가 마음이 허전한 아이의 말투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세아가 학교 가방을 내리고 달려왔습니다. 붕어빵 트럭 앞에 서서 앞치마를 두르고 장갑을 끼고 익숙한 동작으로 반죽을 떠서 기계에 부었습니다. 세아의 등장에 꼬마는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그 눈빛을 보고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꼬마의 얼굴에는 놀람이, 당혹이,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딘가의 충격이 동시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아의 얼굴을 처음 보는 게 아닌 사람처럼 세아는 붕어빵을 뒤집으며 꼬마에게 웃었습니다. 추운데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드릴게요. 그 말에 꼬마는 멍하니 세아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들고 있던 붕어빵을 한 입 먹고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입가에 묻은 붕어빵 조각도 모른 채 세아만 똑바로 보던 꼬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아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살짝 갸웃했습니다. 정숙 역시 꼬마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꼬마의 두 눈이 커다랗게 흔들리며 방금 본 사람과 지금 눈앞의 세아가 겹치는 듯한 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꼬마는 두 손으로 붕어빵을 꼭 쥔 채 조심스럽게 세아에게 물었습니다. 누나,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 한마디가 떨어진 순간 정숙의 장갑 낀 손이 허공에서 멈춰 섰습니다. 세아는 말도 잊은 채 꼬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발 사이로 묘한 침묵이 흘렀고 정숙은 설명할 수 없는 싸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겨울밤 골목에서 인연의 실마리가 뭔가 건드려진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꼬마의 말이 단순한 착각인지 아니면
오래 숨겨져 온 어떤 진실의 단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 세 사람 모두의 마음속에 작은 파장이 일어난 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이는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눈은 쉬지 않고 흩날렸습니다. 골목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지만 정숙은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트럭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어제 그 꼬마 아이 때문인지 묘하게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느끼며 붕어빵 기계가 데워지는 소리를 들으며 정숙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히 마음 쓰지 말자. 어제 잠깐 온 손님일 뿐이니. 하지만 말과 달리 마음 한구석에서는 쓸쓸한 기대감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저 멀리서 또각또각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눈을 깜빡이며 소리나는 쪽을 보았습니다. 익숙한 파란 패딩, 익숙한 짧은 발걸음, 익숙한 눈망울. 바로 그 꼬마가 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눈밭을 조심스럽게 디디며 다가오던 꼬마는 정숙과 눈이 마주치자 머뭇거리면서도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정숙은 반가움을 감추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또 왔구나. 오늘도 혼자니? 네, 그냥 또 먹고 싶어서요. 꼬마의 대답은 짧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혼자 온 이유를 깊이 묻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눈빛 같았습니다. 정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른 세대에게는 이런 눈빛이 어떤 의미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나이가 있으니까요. 어떤 이야기는 묻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 세아가 도착했습니다. 가방을 내리고 앞치마를 두르며 차가운 손을 잡고 비비던 세아는 고개를 들자마자 꼬마와 마주쳤습니다. 아이 역시 세아가 오기만을 기다린 듯 눈을 크게 뜨며 붕어빵을 물어보던 입에서 다시요? 라는 탄성을 흘렸습니다. 정숙은 그 반응을 보며 이건 단순한 인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스쳤습니다. 세아는 어제처럼 태어난 척 붕어빵을 뒤집었지만 눈짓은 분명히 왜 또 왔지?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꼬마는 세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어제 말이에요. 꼬마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정숙은 자연스럽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붕어빵은 몇 개 살래? 오늘은 밤색이 더 고소하게 익었단다. 일부러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꼬마의 말이 이어지지 않도록. 정숙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세아가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제 꼬마가 내뱉은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 한마디가 너무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닮음이 아니라 잃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릴 때만 나오는 표정이었습니다. 꼬마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두 개요 누나가 만든 거 작게 대답했습니다. 세아는 당황한 듯 하면서도 조용히 붕어빵을 꺼내 종이봉투에 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정숙은 꼬마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책가방도 안 들었는데 혹시 학교는? 방과 후 수업이 있어서요. 근데 오늘은 그냥. 대답은 흐릿했습니다. 정숙은 그 말 속에서 이 아이가 어딘가로부터 도망 나오고 있다는 낌새를 느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도 아니고 어디 부족한 환경에서 온 아이도 아닌데 이 공허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꼬마는 붕어빵을 꼭 쥐고 세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세아가 잠시 고개를 돌린 사이 정숙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할머니, 누나는 진짜 우리 엄마랑 닮았어요. 정숙은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아의 친엄마 정숙의 며느리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가슴속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아픔이 살짝 들려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게 무슨 징조인가? 정숙은 애써 미소로 감정을 누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 얼굴은 다 비슷한 법이란다. 근데 진짜로요. 우리 엄마도 머리 이렇게 하고. 꼬마는 세아의 옆모습을 보며 설명하려 했지만 정숙은 다시 말을 끊었습니다. 붕어빵이 식겠다. 얼른 먹거라. 어른이 보기엔 너무 선명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없는 공백이 있었고 그 공백이 세아에게서 묘한 향수를 찾아내게 한 듯 보였습니다. 정숙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오기로 결심한 이유가 단순히 붕어빵 맛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아는 옆에서 그 말을 모두 듣지 못했지만 꼬마의 시선이 유난히 자신에게 고정된 걸 느끼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세아가 붕어빵을 더 굽는 동안 꼬마는 한 걸음 다가서며 정숙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누나, 엄마 없어요? 정숙의 손이 기계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순간 철판 위에서 지글거리던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고 어디선가 찬바람이 훅 스며들어왔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이 마음대로 물을 일이 아니란다. 꼬마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섣부른 진실을 건드릴까 두려운 어른의 보호였습니다. 세아가 돌아보자 꼬마는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붕어빵을 베어 물었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골목에 자꾸 오는 이유가 앞으로 더 큰 이야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꼬마는 종이봉투를 품에 안고 몇 걸음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서 세아를 깊게 바라봤습니다. 마치 무언가 잊고 있던 얼굴을 되찾은 사람처럼. 그리고 정숙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차갑게 식어가던 겨울 바람 속에서 묵은 기억과 두려움이 함께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 그냥 오지 않는구나. 정숙의 이런 예감은 놀랍게도 거의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도연이 골목에서 붕어빵을 먹던 바로 그 시간, 도연의 집에서는 작은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과 고급차들이 줄지어 있는 대저택, 그러나 안에서는 고요함 대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도연 군이 또 사라졌습니다. 집사 겸 경호팀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하자 도연의 아버지 강민우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또 그 짧은 한 단어에 억눌린 피로와 분노, 그리고 감춰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늘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정하고 차분하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듯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늘 깔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 도연은 말을 아끼는 아이가 되었고 민우 역시 자신을 더 일에 몰아넣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CCTV는 확인했나? 민우의 목소리가 깊은 방을 울렸습니다. 네, 도연 군이 정문 쪽으로 나와 시장 골목 방향으로 간 것 같습니다. 시장?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잣집 아이가 갈 이유가 없는 곳. 하지만 그곳이 도연을 끌어들인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지체 말고 위치를 추적해. 예. 민우가 전화를 내려놓자마자 맞은편 소파에서 도연의 할머니, 즉 민우의 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아니, 그 어린아이가 멋대로 나돌아다니는 걸 언제까지 봐줄 셈이니?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집안을 운영하는 데에 어떤 허점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 준엄한 권위가 몸에 밴 여인이었습니다. 민우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아직 어린데 조금은 봐주셔야죠. 봐주라니?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두니 며느리도 집을 나간 거 아니야. 그 말에 민우는 미세하게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훈, 도연의 엄마인 그녀는 5년 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유서도 없고 이유도 말하지 않고 흔적도 거의 남기지 않고 떠났습니다.
민우가 보는 앞에서 문 하나 닫고는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집안에서는 지우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식으로 가시돋친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들이 민우를 얼마나 상하게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어머니 때문이 아닙니다. 민우가 낮게 말하자 어머니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럼 누구 때문이란 말이야? 내가 방치해서 그렇지. 그 말은 민우에게 깊게 박히는 가시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명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경호팀은 도연이 사라질 때마다 GPS가 꺼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의외로 영리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위치를 항상 파악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발 안에 넣어진 작은 추적 칩을 매번 빠르게 비활성화시키고 몰래 뛰어나간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아들의 그 행동을 반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틀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싶다는 아이의 외침,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찾았습니다. 골목 쪽에서 붕어빵 트럭 앞에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호원의 말에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붕어빵 트럭? 민우의 머릿속에 음산한 상상이 몇 가지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뒤로 미루고 아이를 데리러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차 준비해. 경쟁하듯 빠져나간 차량이 골목 근처에 도착하던 순간 민우는 차창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때 흐릿하게 보이는 조그만 파란 점퍼의 뒤통수, 그리고 그 아이 앞에서 붕어빵을 굽는 한 여고생, 그 옆에서 아이를 묵묵히 지켜보는 노년의 여성. 민우는 한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연이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문 채 놀란 얼굴로 여고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고생은 도연을 향해 또렷하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로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민우는 차에서 내리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이 가까워질수록 아이의 표정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도연의 섬세한 눈두덩은 누군가를 기억해낸 듯한 떨림을 하고 있었고 여고생의 표정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혼란과 놀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경호원이 다가가 아이를 데리려는 순간 민우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잠깐. 민우의 시선이 정숙과 세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민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여고생 세아의 얼굴, 그 얼굴의 윤곽, 눈매, 표정, 얼핏 스치는 그 미묘한 인상이 5년 전 사라진 아내 지훈의 젊은 시절 얼굴과 지독하게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우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날카로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입니까? 정숙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친 순간 정숙의 표정에도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은 정숙이 오래전 잊으려 했던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정숙의 등골을 누군가 서늘하게 훑는 것 같았습니다. 인연이 묻어두었던 과거가, 그리고 오래 숨겨졌던 진실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골목의 찬 공기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돌아간 뒤 골목에는 다시 겨울밤의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장사는 일찌감치 접어야 했습니다. 정숙은 세아에게 오늘은 조금만 일찍 들어가자라고 말했지만 세아는 아까부터 굳은 얼굴로 붕어빵을 뒤집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 아저씨 누구예요? 세아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숙은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붕어빵 기계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글쎄다. 아직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고는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아는 그런 정숙의 모습에서
무언가 단단한 마음 하나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단단하게 버티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어지간한 일로도 얼굴빛이 변하지 않는 할머니가 오늘은 유난히도 낯설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평소와 다르게 세아보다 먼저 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한 곳을 뒤적였습니다. 노란색 봉투 하나를 꺼내는 정숙의 손끝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세아의 친엄마 정숙의 며느리 유진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조용히 들어 있었습니다. 꾹꾹 눌러 담긴 지난날의 기억. 정숙은 늘 이 사진을 꺼낼 때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오늘은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어두운 등불 아래 정숙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민우의 얼굴이 떠올라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빛, 그가 세아를 바라보던 표정, 그리고 마지막에 정숙과 시선이 스쳤을 때의 놀라움. 그것은 절대 그냥 스쳐 지나간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아 혹시... 정숙은 그 말조차 끝맺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의 유진은 참 예쁜 아이였습니다. 맑은 눈망울, 작은 얼굴, 말갛게 웃는 모습. 세아가 자라면서 그 얼굴과 유난히 닮아가 정숙은 종종 그때의 유진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도연의 아버지 민우가 세아를 바라보던 그 표정은 정숙이 수십 년 전에 단 한 번 봤던 어떤 상황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유진이 처음 집을 나가던 그날, 정숙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유진은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도망치듯 울면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 더는 못 버티겠어요. 그 말만 남기고 유진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 이후로 며느리가 떠난 이유를 정확히 묻지 않았습니다. 딸 같은 아이를 붙잡지 못한 죄책감, 도무지 말해주지 않는 까닭을 알고 싶지 않았던 두려움, 그리고 세아를 지키기 위해선 그 이야기를 덮어두는 것이 더 낫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꼬마 도연의 말과 민우의 표정이 묻어두었던 그 기억을 다시 파내고 있었습니다.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꼬마의 떨리던 음성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숙은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도연이 보여준 사진 속 도연의 엄마. 그 이미지가 오버랩되며 가슴속에서 차갑고 뜨거운 것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시각 방 건너편에서는 세아가 혼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어린 꼬마가 자신을 보고 그렇게 놀라던 모습, 그 눈빛은 놀람이 아니라 그리움에 가까웠습니다.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 말이 자꾸 귓가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아는 자신의 엄마에 대해 너무 많은 걸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정숙은 늘 엄마는 멀리 있다라고만 했고 사진도 몇 장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뭐 숨기는 거 아니야? 세아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한 불안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괜히 묻지 않고 지냈던 것들이 갑자기 무게를 가지고 밀려왔습니다. 왜 그 꼬마는 나를 보고 그렇게 놀랐을까? 세아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결국 결심한 듯 세아의 방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세아야, 잠깐 얘기 좀 할까? 세아는 놀란 눈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사진 봉투를 들고 와 세아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이게 내 엄마 사진이다. 세아는 봉투를 열며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의 엄마는 자신과 너무도 닮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왜 지금 보여줘요? 세아는 눈을 들여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그 아이가, 도연이가 한 말이 그게 그냥 하는 말 같지 않아서다.
세아는 놀란 듯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숙은 세아가 묻기도 전에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이의 아버지, 그 사람 얼굴이 내 엄마가 떠난 날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사람의 얼굴과 묘하게 닮아 있더구나. 세아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조용히 세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아야, 혹시라도 내 엄마의 발자국이 저 골목으로 이어져 있는지도 모른다. 세아의 시선이 흔들리며 입술이 말라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 정숙의 목소리는 오래 숨겨온 이야기가 서서히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떨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숙 자신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붕어빵을 굽던 그 골목에서 다시 피어오른 인연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오후 눈이 더 굵어졌습니다. 골목 바닥에는 하얀 층이 포근하게 깔려 있었고 붕어빵 기계에서는 익숙한 지글거림이 퍼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평소처럼 반죽을 떠올리며 어제부터 계속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도연의 아버지, 민우. 그 얼굴은 어느 순간부터 정숙이 잊어버리려 애써왔던 남자, 며느리 유진의 옛 시절과 묘하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닮았다. 너무 많이 닮았어. 정숙은 눈을 꾹 감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오래 혼자 기억을 붙잡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서는 이미 진실의 조각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그 아이 올까요? 얼굴에는 평소보다 긴장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물음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세아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오든 안 오든 우린 그대로 하면 된다. 겁먹지 말아라. 하지만 정숙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런 떨림을 세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평생 버틴 사람이었기에 이 정도로 흔들릴 때면 반드시 가족을 건드리는 일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세아가 반죽을 붓고 뒤집개로 철판을 쓱 밀어 붕어빵을 꺼내는 순간 저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그 발소리는 어제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어린아이의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라 차분하고 묵직한 성인의 발걸음. 정숙은 고개를 들다가 숨이 멎는 듯 순간 굳었습니다. 세아는 붕어빵 기계에서 손을 떼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꼬마 도연이 아니라 어제 왔던 도연의 아버지 민우가 천천히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넓은 어깨 위로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앉아 민우의 검은 코트를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어제 다하지 못한 말들이 가득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세아와 정숙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정숙은 얼음장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가서 오늘 다시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 숨긴 긴장과 미안함이 분명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먼 길 오셨네요. 세아는 살짝 몸을 움츠리고 민우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다 눈이 마주쳤지만 민우는 놀라지 않고 세아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리고 누군가를 잃은 사람이 다시 그 흔적을 찾으려 할 때의 눈빛. 아이가 이곳에 자주 온다고 들었습니다. 민우가 말했다. 정숙은 붕어빵을 들어 종이봉투에 담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자주 왔다기보단 이틀 정도였지요. 붕어빵이 먹고 싶어서 온 것뿐입니다. 민우는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좀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입니다. 그 말은 사실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정숙은 청진기로 귀를 대듯 그 말 속에 진짜 의미를 들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마음이 씁쓸해졌습니다. 자식 키워본 사람이라면 그 마음을 모를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우의 다음 말은 정숙의 대답을 삼켜버리게 했습니다. 혹시 세아 양을 어디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숙은 붕어빵 봉투를 들고 있다가 손을 살짝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표정은 흔들렸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되묻습니다. 제가 왜 그럴 거라 생각하십니까? 민우는 잠시 말없이 세아를 보았다. 세아의 눈, 콧날, 인매. 그 어느 하나 허투루 흘려볼 수 없는 표정들. 마침내 민우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제 아내와 너무 닮아서요. 골목에 순간적인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눈송이가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릴 것 같은 정적. 세아는 그 한마디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자신의 가슴까지 쿵 내려앉는 느낌. 정숙은 천천히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경계, 두려움 그리고 오래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까 하는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우는 상처를 건드리려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기억의 잔해를 조심스레 더듬는 사람의 표정. 정숙은 결국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인분이 혹시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까? 민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띄웠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돌아온다는 말도 없이 갑자기 떠났습니다. 정숙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이번엔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세아는 정숙의 옆에서 할머니가 흔들리는 걸 처음 보았습니다. 세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세아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우의 떠났다는 단어는 정숙의 심장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유진의 마지막 모습을 그대로 꺼내놓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민우가 왜 자꾸 세아를 바라보는지, 왜 꼬마 도연이 세아를 보고 놀랐는지, 왜 자신의 심장이 어제부터 계속 이상하게 뛰고 있었는지, 그 모든 이유가 이제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민우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인분 이름이 혹시? 민우가 고개를 들고 정숙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한지훈입니다. 그 이름이 칼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정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세아는 숨을 삼키며 정숙과 민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정숙의 눈가가 붉어지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묶여있던 실타래가 마치 터지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그 이름, 그 아이의 엄마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세아는 그 말을 듣고 발밑이 꺼지는 듯 흔들렸습니다. 민우는 충격에 몸을 굳힌 채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덮던 겨울 공기보다 더 차갑고 그러면서도 더 뜨거운 어떤 진실이 세 사람 사이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의 말이 공기 속을 천천히 가르고 지나가는 동안 골목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눈송이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지만 세 사람의 숨소리만이 미세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꽉 눌러 담으며 그동안 묶어두었던 기억을 억지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에서 울려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진실이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지훈이 우리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민우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세아는 그 충격에 순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방금 뭐라고? 세아의 목소리는 떨렸고 정숙은 세아의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민우는 뒤늦게 정신을 붙잡고 정숙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민우의 음성은 낮았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절박함은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찾지 못한 남자의 울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흔들리는 숨을 가다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아의 엄마 이름이 바로 지훈입니다. 순간 민우가 들고 있던 장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세아는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 속에서 할머니의 옆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민우는 말끝을 잇지 못한 채 정숙과 세아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붕어빵 기계를 껐습니다. 지글거리던 소리가 멈추면서 마치 떠들던 세상이 조용히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정숙은 두 손을 앞치마에 천천히 닦으며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훈이가 세아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떠났습니다. 민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떠났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재벌의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처받은 한 남자의 헤어진 사람을 여전히 붙잡지 못한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숨을 들이마셨지만 금세 가슴에 걸린 듯 억눌린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세아는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자신의 존재가 지금 어떤 의미인지 도무지 감당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정말 그 사람이에요? 세아는 짧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숙은 세아의 손등을 덮고 천천히 눈을 맞췄습니다. 그래, 난 오늘 알았다. 확실하다는 걸. 세아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 벼랑처럼 무너져 내리는 느낌. 세아는 주저앉을 듯 몸을 떨었고 정숙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내 엄마가 떠난 이유를 난 끝까지 묻지 않았다.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깊이를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덮고 살려고 했던 거다. 민우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안쪽에서 무겁게 눌러온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지훈이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문을 막았고 눈망울에 복잡한 감정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왜 떠났는지 아십니까? 민우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왜 떠났는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게. 정숙은 그 말에서 지난 세월 동안 민우가 몸 안에 숨기고 살아야 했던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기서 더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떠나기 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혼이 나고 난 뒤, 아이 낳고 난 뒤, 점점 말수가 줄고 눈빛이 흐려지고 마치 그 집안이 그 아이를 조여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안의 공기, 그 압박, 그 철저히 관리된 집안 분위기, 그것이 누군가를 얼마나 숨막히게 만들 수 있는지. 세아는 조용히 묻습니다. 그 집안?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집입니다. 그 사실이 세아의 가슴에 큰 충격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내 아빠와 시댁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묵혀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내 엄마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던 날,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세아와 민우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몇십 년 뒤에야 입 밖으로 나온 맺힌 말처럼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시어머니 눈이 너무 무서워요.
아이도 내가 키우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민우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자신의 어머니가 지훈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제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고 싶지 않았던 싸움, 말하지 못했던 억압, 그 틈에서 무너져갔던 지훈, 그리고 그 뒤로 사라진 지훈. 민우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숨을 삼키듯 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아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누군가를 탓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도 없는 모순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세아야, 내 엄마가 떠나던 날, 이 집안과도 마지막이 아니었다. 세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우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은 마침내 침묵을 찢었습니다. 유진이는 내 아버지에게도 다시 돌아가려 했을지도 모른다. 세아가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은 건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집안의 누군가였습니다. 민우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어머니? 정숙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무겁게 끄덕였습니다. 세아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고 민우는 뭔가 크게 부서지는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서 잠시 말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숙의 마지막 한마디는 그의 심장을 한 번에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지훈을? 민우는 입술을 떨며 그 말만 되뇌었습니다. 정숙은 한숨인지 울음인지 모를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확실히 본 건 아니오. 하지만 그날 지훈이가 내 집에서 울고 나왔던 날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했다는 건 지훈이 스스로 말했습니다. 민우의 두 눈이 충격으로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장면만 반복되었습니다. 지훈의 마지막 뒷모습, 말없이 떠나던, 비에 젖었던, 돌아보지도 않던 그 뒷모습. 그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세아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러면 저희 엄마는? 세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세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아이는 세아야, 너를 낳고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단다. 근데 아픈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거지. 세아는 눈을 꼭 감으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왜 아무도 엄마한테 그런 일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 말에는 억울함도 슬픔도 그리움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세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잘못했다. 묻고 싶지 않았고 너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그저 지키려고만 했던 거다. 세아는 눈을 감았고 더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 한쪽이 낡은 벽처럼 무너져 내리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민우는 깊은 숨을 내쉬고 정숙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뜻밖의 행동이었다.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사람, 도련님이라는 이름 아래 자라난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떨리는 어깨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묵혀온 죄책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당신 잘못만은 아니오. 오히려 지훈이가 힘들어했던 걸 내가 다 알면서도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게 내가 더 미안한 일이지. 민우는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아래로 흐르지 않는 눈물들이 고여있는 듯 했습니다. 세아는 민우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자신과 피가 이어진 사람이라는 느낌이 막연하게 가슴 밑에서 밀려 올라왔습니다. 아저씨는 세아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엄마 좋아했어요? 정숙이 깜짝 놀라 세아를 바라보는 사이 민우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 짧은 대답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지훈이는 내가 살아오면서 본 사람 중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도 늘 남을 먼저 생각하곤 했어요. 정숙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말은 오래전 유진의 젊은 모습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떠난 이유를 저는 끝까지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떠나는 장면을 보고 나니 그는 억눌러온 고백을 겨우 토해냈습니다. 저 때문에 떠난 것 같아서 묻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 말에 정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의 고백은 자책과 사랑이 섞여 묘하게 아픈 울림을 남겼습니다. 세아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갈아넣고 살아왔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 마음이 자기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이 가슴 깊숙이 차올랐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세아 양, 네, 지훈이가 당신의 어머니가 남겼을까 모르는 흔적을 저도 찾고 싶습니다. 세아는 놀란 눈으로 민우를 보았습니다. 저와 할머니만의 문제일 줄 알았던 일이 이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우는 낮게 하지만 뺄 수 없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허락한다면 제가 당신 엄마를 찾는데 함께하겠습니다. 세아는 순간 가슴이 뜨겁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엄마를 찾고 싶다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정숙에게도 세아에게도 그리고 민우에게도 아주 긴 겨울을 지나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마주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허락할게요. 세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를 찾고 싶어요. 민우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숙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붕어빵 기계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아, 드디어 내 이야기를 열 시간이 왔구나. 눈발이 조용히 내려앉는 골목에서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제안 이후 골목의 공기는 이전과 전혀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붕어빵 기계에서 퍼져나오던 고소한 김도 이제는 그저 가벼운 배경일 뿐,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조심스레 살피며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편지를 보냈던 곳이 있습니다. 세아와 민우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은 손을 가만히 모은 채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아가 3살이던 해였지요. 지훈이가 새로운 일을 찾고 있다며 잠시 머물던 고시원의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민우는 걸음을 멈춘 듯 굳었습니다. 그 주소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있지요. 버리질 못했습니다. 정숙은 차가운 손등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찾아갔을 땐 이미 떠나고 없더군요. 옆방 사람도 관리자도 지훈이 어디 갔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겁니까? 정숙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상한 흔적만 있었습니다. 민우와 세아가 동시에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정숙은 천천히 말했다. 지훈이 떠난 날 누군가 고시원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민우의 눈웃음이 찢어질 듯 굳었습니다. 누굽니까? 정숙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무겁게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민우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한 조각씩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 차갑고 완고한 어머니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지훈을 데리고 갔다는 말입니까?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가만히 내리깔았습니다. 그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의 집 작은 식탁 위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조용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숙이 서랍 한켠에서 깊이 넣어두었던 봉투, 세아는 숨을 고르고 그 안에서 색이 바랜 종이 한 장, 그리고 낡은 메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에는 간단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서구 미래고시원 3층 312호. 그리고 그 메모지 아래에는 정숙의 필체로 적힌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말하길 방문한 여자가 있었다. 민우는 주소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이면 차로 1시간 반 거리입니다. 세아는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지금 가볼까요?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가도 그곳에 지훈이는 없을 거다. 하지만 그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세아는 그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민우에게 조심스레 시선을 돌렸습니다. 혹시 바쁘시면. 그러나 민우는 손을 크게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 일이기도 합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세아는 민우의 대답을 듣고 잠시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너무 낯선데 또한 너무 자연스러운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시원은 오래된 상가 건물의 3층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거뭇하게 바랜 간판 위에 희미하게 고시텔이라는 글씨만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조차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차가운 바닥을 밟으며 3층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세아는 무언가 불길한 듯 계단 손잡이를 꽉 잡고 올라가고 있었고 민우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앞에서 낡은 등을 조심스레 짚고 올라가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층 복도에 들어선 순간 세 사람은 더없이 낯설고 쓸쓸한 공기에 압도되었습니다. 좁은 복도, 문마다 칠이 벗겨지고 금이 간 번호들, 그리고 오래된 냄새. 여기 엄마가 살았던 곳이에요? 세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정숙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복도의 끝을 바라보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내의 또 다른 삶을 떠올렸습니다. 지훈아, 여기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의 속삭임은 복도 끝 어딘가로 조용히 흩어져 갔습니다. 드디어 312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오래된 도어록을 달고 있었고 문틈 사이로는 여전히 누군가의 삶이 조금 남아있는 듯한 쾌쾌한 공기가 비어져 나왔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벨을 눌렀습니다. 띵동.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한 번 더 눌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레 노크했습니다. 안에 누구 계십니까? 여전히 대답은 없습니다. 다시 정숙이 노크를 하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으시는 분 있어요? 세 사람은 동시에 뒤돌아섰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 여성이 빗자루를 들고 복도를 쓸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오래 살았던 사람 특유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침착한 얼굴. 정숙이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312호에 사셨던 분 기억하시나요? 한지훈 씨라고 젊은 여자였는데 중년 여성은 눈썹을 가볍게 올렸습니다.
그러더니 의외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 기억나죠? 세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정숙이 가까이 다가가자 여성은 한 손으로 복도 끝에 있는 오래된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그 여자가 떠나던 날 누가 데리러 왔어요? 민우가 움찔했습니다. 누가 데리러 왔다고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주 단정하게 차려입은 높은 집안의 여자였어요. 세 사람은 그 말에 마치 가슴 한복판을 누군가 세게 밀친 듯 숨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여성의 마지막 말은 그 흔들림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는 이제 우리가 데려갑니다. 그러고는 둘이 같이 사라졌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민우는 입술을 꽉 깨문 채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정숙은 복도 조명 아래서 미세하게 떨리는 눈빛으로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세아는 한참 동안 말을 잃은 채 복도 끝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지훈의 마지막 흔적은 이 복도를 끝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지운 사람은 민우의 어머니였습니다. 312호 앞 복도에 서 있는 세 사람은 방금 들은 말의 충격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중년 여성이 남긴 높은 집안의 여자가 데리러 갔다는 말은 이미 마음속에 굳어있던 의심을 현실처럼 눈앞에 세워버렸습니다. 민우는 눈빛이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 말은 거의 자신에게 되묻는 독백이었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혹시 말끝은 흐렸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같은 얼굴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멍하니 복도 창문 밖을 바라보다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럼 엄마는 할머니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 말이 복도 공기를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혔습니다. 세아의 할머니는 정숙이 아니라 민우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세아의 어깨를 꼭 붙잡았습니다. 아니다, 세아야. 그게 전부는 아닐 거다. 하지만 그 말조차 정숙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 확신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은 빗자루를 벽에 세워두고 조금 더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세 사람은 동시에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가 데려가고 나서 사흘 뒤인가 문틈으로 편지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민우의 얼굴이 단번에 굳었습니다. 지훈이가 편지를 남겼다고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주었죠. 그래서 고시원 주인한테 전해줬는데 그 사람이 받을 사람 없다면서 서랍에 그냥 넣어두더라고요. 정숙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표정이 굳었습니다. 편지가 남아있다고요? 혹시 아직 있을 거예요. 이 고시원 주인은 물건을 잘 버리지도 않아요. 여성은 손짓하며 복도 끝으로 안내했습니다. 고시원 관리실 문이 낡은 금소금과 함께 열렸습니다. 관리인은 반쯤 누운 자세로 TV를 보다가 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예, 편지요? 아, 그거 어디 넣어둔 건데. 그는 책상 서랍을 뒤적였습니다. 먼지 묻은 종이와 볼펜, 오래된 계약서 더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아는 그 모습을 애타는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민우는 손을 꼭 움켜쥐었고 정숙은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관리인이 갑자기 작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이거 말하는 거죠? 그는 바랜 봉투를 조심스레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누런 색감, 겉면에는 펜으로 적힌 단 한 줄, 엄마에게 미안합니다. 정숙은 봉투를 보는 순간 몸이 휘청하며 벽을 짚었습니다. 지훈아, 그 한마디에 몇십 년 동안 쌓여있던 슬픔이 새어나왔습니다.
세아와 민우는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관리인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이름이 정확히 없어서 그냥 보관만 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눈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정숙은 세아에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봉투에 접힌 부분을 살짝 찢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접혀있는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편지는 손때가 묻은 작은 종이였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한자 한자 힘겹게 눌러 쓴 흔적, 문장마다 구겨진 마음의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목으로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는 자꾸 무서워집니다. 제가 누구의 딸이었는지도 누구의 며느리였는지도 점점 잊혀져 갑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정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에게도 남편에게도 죄만 남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에도 제자리가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정숙은 그 글을 보는 순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 눈물은 곧 손등을 적셨습니다. 세아도 손을 떨며 눈을 크게 뜬 채 편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그 말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편지를 쥔 손을 힘껏 움켜쥐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아내, 단 한 번도 끝까지 붙잡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 흔적이 손끝에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훈아, 민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떨렸습니다. 정숙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거사.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혼자 아팠어요? 세 사람의 울음은 관리실의 오래된 공기 속에서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세아가 조심스레 묻습니다. 여기까지 오고 나서 엄마는 어디로 간 걸까요? 정숙도 고개를 숙였고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관리인이 조심스레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지훈 씨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어요.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리인은 종이를 한번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그 여자, 아주 차갑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마지막 문장은 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넌 이제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마라. 그 말은 지훈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이유를 잔인할 만큼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우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관리인의 말이 끝나자 민우는 그대로 굳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어떤 움직임도 말도 숨소리조차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그는 눈을 감은 채 옅은 숨을 토해냈습니다.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마라. 그 문장은 마치 누군가 그의 심장 깊숙한 곳에 칼을 천천히 비틀어 넣는 말 같았습니다. 정숙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훈이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던 거구나. 세아는 편지를 움켜쥔 채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에 휩싸였습니다. 엄마가 돌아오고 싶었는데 못 온 거였어요? 그 목소리에는 절망과 이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세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엔 미안함, 죄책감, 후회, 그리고 지훈을 지켜주지 못한 남자의 깊은 상처가 모두 묻어 있었습니다. 그랬나 봅니다. 민우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떠난 이유를 나는 끝까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서워서요. 내가 너무 많이 놓쳐버렸다는 걸.
확인하게 될까봐 묻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천천히 떨구었습니다. 민우의 말은 이해가 되면서도 차마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세아는 떨리는 눈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럼요, 아저씨는 엄마를 찾으려고 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 질문은 너무나도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교통사고처럼 정확히 아픈 곳을 쳤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세아의 목소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우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는 더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세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세아야, 아저씨를 너무 원망하지는 말아라. 어른들도 잘못하면서 사는 거다. 그러나 세아는 울음을 꾹 삼키고 말했습니다. 근데요, 엄마는 너무너무 외로웠잖아요. 그걸 아무도 몰랐잖아요. 정숙은 세아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게 우리 모두의 잘못이야. 관리인은 조용히 자리를 피해주듯 복도 끝으로 사라졌고 버려진 고시원의 적막함만이 세 사람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민우가 아주 다짐하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시는 당신 어머니 지윤을 이렇게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정숙은 놀랐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책임을 짊어지겠다는 결심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세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세아 양, 제가 당신의 엄마를 찾겠습니다. 끝까지 모든 걸 걸고 세아는 눈물을 훔치며 민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작은 희망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요? 세아의 목소리는 울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겠습니다. 지훈이가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그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은 민우의 말에 복잡한 감정이 서서히 풀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쌓였던 오해와 분노, 상처와 원망이 조금씩 방향을 잃고 흩어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정숙은 맞잡히도록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함께 찾읍시다. 세아도 조심스레 두 사람 사이에 다가와 정숙의 손과 민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덧댔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맞닿는 그 순간 눈빛 하나만으로도 이제 서로를 탓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야 한다는 묵직한 약속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고시원을 나서니 세상을 뒤덮던 눈이 조용히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편지를 가슴에 꼭 품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구름이 사라지고 달빛이 흐릿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세아의 옆에서 작게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세아야, 지훈이가 우리에게 남긴 흔적이 이 편지뿐이라 해도 그 아이는 절대 혼자가 아니었다. 세아는 눈을 깜빡이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조용히 골목 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명은 딸을 잃은 죄책감으로, 한 명은 어머니를 잃은 상처로, 한 명은 아내를 잃은 후회의 무게로. 하지만 이제 세 사람은 같은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다. 지훈을 찾아가는 진짜 여정이.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만날 진실은 세 사람 모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 분명했다. 고시원을 나선 세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 차가움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남긴 마지막 편지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아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돌아오려고 했던 거네요. 그 말은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어딘가 단단한 결심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세아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지훈이는 사라지고 싶어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누군가 그 아이의 삶을 끊어낸 겁니다. 정숙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찾으면 된다. 그녀는 말했지만 마음속 두려움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밖에는 눈발이 더 거세게 퍼지고 있었고 커피잔에서 올라오는 김은 마치 숨겨진 마음을 드러내려는 듯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마지막으로 사라진 시점은 312호에서 나온 그날입니다. 그는 화면을 넘기며 당시의 CCTV 기록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걸 지금도 찾을 수 있습니까? 민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 기록이긴 하지만 경찰과 연계된 데이터 저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CCTV 일부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아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조금이라도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우는 화면을 분석하며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입 기록, 인근 CCTV, 골목길 카메라, 그리고 택시 승하차 기록까지.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민우는 화면에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이게 그날 기록입니다. 화면에는 312호 고시원이 있는 건물 입구가 비추어져 있었습니다. 녹화 품질은 좋지 않았지만 사람이 오가는 실루엣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숙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 사람 지훈이인가? 하지만 실루엣만으로는 쉽게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세아는 화면을 똑바로 바라보며 눈을 크게 뜨고 집중했습니다. 머리카락길이, 체형, 걸음걸이, 어딘가 낯설면서도 자꾸 마음이 찌릿하게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우가 영상 재생 속도를 느리게 돌렸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는 고시원 앞에서 어떤 여성이 서성이는 모습을 가리켰습니다. 긴 코트, 단정한 헤어스타일, 절제된 움직임. 그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숙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 사람, 민우 씨, 그 집안의 그분 맞습니까? 민우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네, 저 사람, 제 어머니입니다. 정숙은 손을 움켜쥔 채 숨을 삼켰습니다. 세아는 그 순간 서서히 올라오는 분노와 슬픔을 더는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엄마를 데려간 사람도 그분이었던 거예요. 세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우는 세아의 말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모든 무게를 한 번에 짊어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이는 그날 이후 어디로 갔습니까? 혹시 기록은 없는지요? 민우는 더 깊은 곳을 열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여기 뭔가 이상합니다. 세아와 정숙은 동시에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영상 속에는 지훈이 고시원 문 앞에서 민우의 어머니와 말을 나누는 모습이 짧게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도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울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어머니는 싸늘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이고 지훈아. 그리고 영상 속 잠시 지훈이 화면에서 사라졌다가 갑자기 아래층 계단에서 허둥지둥 내려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민우는 재생 속도를 더 느리게 했습니다. 지훈은 누군가에게 쫓기듯 급하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이어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뒤따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숨이 멎는 듯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민우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집 사람이 아닙니다.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누구요? 민우는 화면 속 남자의 팔에 있는 로고를 보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우리 집 경호 인력입니다. 정숙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그럼 지훈이를 데려간 게 혼자만의 행동이 아니란 말입니까?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누군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 말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세아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디로 끌려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우는 화면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후회 그리고 집요한 결심으로 타올랐습니다. 오늘 밤 저는 어머니를 찾아가겠습니다. 정숙과 세아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이 어디에 있는지,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날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무도 대신 말해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묻겠습니다. 그 말은 돌아갈 수 없는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아도 그 길 위에 함께 서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민우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숨은 깊게 쉬어도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멀리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마음은 단 하나만 향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묻겠다. 정말로 묻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지훈의 인생을 지운 그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교차로 신호등이 붉게 반사되어 차창에 스쳤지만 민우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집에 가 있었다. 대저택의 대문 앞에 도착하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묵직한 긴장감이 온몸을 조여왔습니다. 민우는 한동안 차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 문 뒤에서 지훈의 마지막 흔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민우는 결심하듯 문 손잡이를 세게 잡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집안에서는 따뜻한 난방 공기와 고요한 정적이 동시에 흘러나왔습니다. 거실 한복판 의자에 앉아 시를 잣듯 뜨개질을 하고 있는 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정숙한 표정, 흠 하나 없는 자세, 늘 그랬던 것처럼 완벽하게 통제된 기품. 그러나 민우에게 그 모습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가움도 놀람도 없는 항상 하던 그 차갑고 품이 있는 눈빛. 왔느냐? 민우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며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대화를 시작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뜨개질하던 어머니의 손가락이 아주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곧 아무렇지 않게 실을 감아 올리는 동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아이 이야기라. 이제 와서 왜? 어머니의 목소리는 나무결처럼 단단했지만 미세한 긴장도 섞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그 고시원에 갔었지요. 순간 공기가 무겁게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손끝이 실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털실은 툭 소리를 내며 천천히 굴러갔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 노력 자체가 이미 답이었습니다. 민우는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지훈을 데려갔습니까? 어머니는 날카로운 눈매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내는 그 집안에 맞지 않는 여자였다. 그 말은 오래된 결론을 꺼내놓듯 단호하고 잔혹했습니다. 민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사라지게 만든 겁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치의 죄책감도 없이 그 아이 스스로 떠난 거다. 거짓말입니다. 민우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은 처음으로 완벽한 균열을 보였습니다. 당신의 경우 인력이 지훈을 끌고 내려갔습니다.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떨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였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는 오래 숨겨둔 독백처럼 말을 쏟아냈습니다. 지훈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 집안에 맞지도 않고 내 옆자리도 너무 무거워했어. 나는 그 아이가 너를 떠나면 너도 부서질까봐 두려웠다. 민우는 충격과 분노로 입술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그래서 가둬두려고 했습니까? 지켜주려고 한 것이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아이가 약해지는 걸 나는 봤다. 집안에 들어올수록 너와 내 아버지 사이에서 그 아이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 민우는 고개를 젖혔습니다. 눈이 뜨겁게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었다. 어머니의 눈가가 크게 떨렸습니다. 너를 지키려 한 것이다. 민우는 낮은 목소리로 되받았습니다. 그럼 저를 위해 제 아내를 버린 겁니까? 그 말은 폭발한 감정처럼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순간 늙어 보였다. 강해 보였던 어머니의 모습이 갑자기 작고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에서 숨이 멎을 듯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말하세요. 어머니. 그러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가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보지 못했다. 민우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의 눈가에 지금껏 보지 못한 흔들림이 일었습니다. 그날 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데려오려 했다. 그러나 지훈이 도망쳤다. 민우는 숨을 내쉬지도 들이쉬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다. 지훈이 혼자 도망쳤다고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실을 움켜쥐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그렇게 사라질 줄 몰랐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결국 늙은 사람처럼 흐트러져 갔다. 나는 지훈을 사랑했었다. 그 아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건 내가 먼저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에서 조용히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 아이가 너를 떠날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두려웠다. 민우의 눈이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어머니도 지훈을 잃은 겁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몸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훈을 찾고 싶었다.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더구나. 민우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훈은 누구에게도 어디에도 붙잡히지 않은 채 완전히 혼자가 되어 세상 어딘가로 사라졌던 것입니다. 민우는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숨이 거칠고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차에 몸을 던져넣고 세아와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우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훈이는 어딘가에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희망인지 절규인지 혹은 자기 위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훈은 억울하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며 살기 위해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세 사람은 그 지훈의 발자국을 어디까지든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민우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아, 어디 있든 이제는 우리가 너를 찾을 거야. 눈발이 흩날리던 그 밤, 길 위에는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고 단단하게 한 방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 길 끝에서 지훈이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든 그들은 반드시 그녀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